한국은 내 인생에서 지운 나라였다. 저는 한국을 처음 혐오하게 된 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2003년 2월 15일, 도쿄 독일 대사관 3층 회의실이었어요. 저는 클라우디아 브란트, 당시 32세의 독일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날은 한일 교육협력 회의에 한국 측이 옵서버로 참석했죠. 회의 시작부터 불쾌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15분이나 늦게 도착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교통이 복잡해서 변명을 늘어놓는 한국 대표를 보며 저는 이미 마음을 닫았습니다.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죠. 더 큰 문제는 회의 중이었어요. 일본과 독일이 교육과정 표준화에 대해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있었는데 한국 측 여성 대표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교육은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봐야 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논리적 토론에 감정론을 들고 나온 거였거든요. 외교 회의에서 마음이라니. 아마추어네. 그 여성 대표는 계속해서 감정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독일은 시스템만 보고 사람을 보지 않아요. 한국 교육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화가 났어요. 30년간 쌓아온 독일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을 부정당한 기분이었거든요. 회의 후 동료들과 이야기했을 때 다들 황당해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비논리적이야. 감정으로 외교를 하네. 그 일 이후로 저는 한국을 아시아의 문제아로 분류했어요. 일본처럼 질서 정연하지도 못하고 중국처럼 규모의 힘도 없는 나라라고 단정했습니다. 주일 독일 대사관에서 4년을 근무하는 동안 한국 관련 업무는 철저히 피했어요. 한국 교육부에서 협력 요청이 와도 거절했죠. 한국과는 일할 게 없어. 시간 낭비야.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독일 외무부에서 아시아 담당 부국장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만은 제 업무 영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베를린에서 국제교육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그런데 지난 봄 국제교육연합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브란트 박사님, 아시아 교육 시스템 평가 프로젝트를 맡아주실 수 있나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익숙한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일정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도 포함되어 있네요. 저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한국은 빼주세요. 다른 나라로 대체해도 될까요?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이미 한국 교육부와 협의가 끝난 상태였거든요. 마지못해 한국 일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3일이면 끝날 일이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20년 전 자료를 다시 꺼내봤어요. 당시 제가 작성한 한국 교육 평가서를 읽어보니 악평 일색이었습니다. 주입식 암기 교육, 창의성 전무, 과도한 입시 경쟁, 모든 항목에서 최하 등급을 줬었어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죠. 한국은 변화를 거부하는 나라야. 20년이 지나도 똑같을 거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3일 동안 한국의 후진성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정확한 평가를 내리겠다고요. 이번이 한국과의 마지막 인연이 될 거야. 빨리 끝내고 돌아가자. 그렇게 저는 증오와 편견, 그리고 확고한 선입견을 안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도착부터 낯설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본능이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됐거든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여전히 겉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유심히 봤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20년 전 제가 상상했던 무질서한 개발도상국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도시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네. 지하철로 갈아타면서 더 놀랐어요. 시민들이 조용히 질서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독일인인 저도 감탄할 정도로 시민의식이 높아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노약 좌석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한 임산부가 탔을 때 즉시 일어나는 젊은 남성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이런 배려 문화가 있었나?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줄 알았는데 종이책을 읽는 시민들이 꽤 많더군요. 호텔 체크인을 하면서도 직원의 세심한 배려에 놀랐어요. 독일어로 된 서울 관광 안내서까지 준비해뒀더군요. 첫 번째 약속 장소인 경기 외국어 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건물을 보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설계가 인상적이었거든요. 외관만큼은 선진국 수준이네. 학교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에서 학생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깍듯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인사였습니다. 20년 전 기억으로는 한국 학생들이 수줍어하고 소극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달랐어요. 영어로 말을 걸어보니 유창하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발음도 제법 정확했어요. 첫 번째 수업 참관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 수업이었는데 학생들의 참여도가 놀라웠거든요. 한 학생이 일어나서 발표했습니다.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과 기업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발표에 깜짝 놀랐어요. 독일 김나지움 학생들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개인의 생활 습관 변화가 선행되어야 정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토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던 주입식 교육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독일 교육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시간 되시면 질문해도 될까요? 당당하면서도 예의 바른 태도였어요. 저는 기꺼이 독일 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급식실을 둘러봤어요. 학생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고 식사 후에는 자신의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더군요. 음식물 쓰레기도 철저히 분리배출했어요. 시민의식이 정말 높아졌네. 오후에는 다른 수업들도 참관했습니다. 수학 시간에는 학생들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학 시간에는 작품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자유롭게 발표했어요. 모든 수업이 학생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교사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사고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하교 시간에 학생들이 인사하며 지나갔습니다. 오늘 수업 참관 어떠셨어요? 내일도 오세요.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일기를 썼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하루 만에 흔들렸거든요. 이상하다.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하루 본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일 더 자세히 봐야겠어. 아직 겉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나라에 뭔가 숨겨진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목소리 말이죠. 그 여자를 만난 순간 내 시선이 흔들렸다. 둘째 날 아침, 학교 교장실에서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교장, 50대 후반의 단정하고 품격 있는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브란트 박사님. 저는 박선영입니다. 박선영 교장이 유창한 독일어로 인사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발음이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문법을 구사했습니다. 뮌헨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독일 교육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한국 교육자가 독일 교육에 대해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독일의 교육 철학을 한국에 어떻게 적용하셨나요? 제가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자 박선영 교장은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독일의 토론 문화와 비판적 사고 교육을 도입했어요. 하지만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정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했습니다. 박선영 교장에게서 뭔가 특별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20년 전 만났던 한국 교육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투어가 시작됐어요. 박선영 교장이 직접 안내하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이곳은 자율 동아리실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활동해요. 들어가 보니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환경 보호 캠페인을 기획하는 팀,
지역 사회 봉사 계획을 세우는 팀까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성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제가 감탄하자 박선영 교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했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토론 교실이었어요.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독일에서는 환경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한 학생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어릴 때부터 분리수거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요. 학교에서도 실습 위주로 교육합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또 다른 질문을 이어갔어요.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 학생의 눈빛에서 진정한 학습 욕구를 봤습니다. 단순히 점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배움에 대한 열망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박선영 교장과 단둘이 교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 전 한국 교육은 주입식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네요. 제가 말하자 박선영 교장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박선영 교장의 목소리와 말하는 방식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그런 변화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물론이죠. 기존 관념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학부모들의 반발도 있었고 교사들도 처음에는 어려워했어요. 박선영 교장의 목소리에서 그동안의 고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다른 교실들을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수학 시간에는 학생들이 팀을 이뤄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역사 시간에는 토론식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토론했습니다. 조선시대 교육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해 볼까요? 교사가 질문하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손을 들었어요. 각자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모든 수업이 학생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어요. 교사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사고를 이끌어내는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 박선영 교장이 제게 제안했습니다. 내일 시간이 되시면 다른 학교들도 함께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함께 가보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박선영 교장에게서 느꼈던 그 익숙함은 뭐였을까요? 문득 20년 전 도쿄에서의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한국 대표단 중에 한 여성이 있었는데 혹시 박선영 교장이 그분일까 싶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그날의 경험을 정리하며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 교육이 정말 변했다. 박선영 교장 같은 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 이 나라는 그냥 변한 게 아니었다. 셋째 날 아침, 박선영 교장과 함께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충남의 한 중학교였어요. 자유학기제가 뭔가요? 중학교 1학년 때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박선영 교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시험 없이 어떻게 교육 효과를 측정하지? 하지만 학교에 도착해서 직접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요리, 목공, 로봇 제작, 영상 제작, 정말 다양했어요. 한 학생이 자신이 만든 로봇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로봇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로봇이에요.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학생의 눈빛이 정말 반짝였어요.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진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그 학교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시험이 없으니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할까 봐요. 하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배우더라고요. 오후에는 농촌의 기숙형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작은 마을에 있는 학교였어요. 도시의 화려한 학교와는 달랐지만 학생들의 모습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대부분 농촌 출신이에요.
하지만 꿈은 큽니다. 교장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실제로 학생들과 대화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한 학생은 농업 기술을 공부해서 스마트팜을 만들고 싶다고 했고, 다른 학생은 농촌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했어요. 도시로 나가지 않고 농촌에서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 학생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대안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였어요. 처음에는 문제 학생들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난 학생들은 달랐어요. 각자 다른 이유로 상처를 받았지만 여기서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 학교에서는 문제아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학생이 자신의 그림 작품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정말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학교를 다니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육이 단순히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진화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독일보다 더 세밀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이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교육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어요. 학생 개별 케어, 인성교육, 다양성 인정, 모든 면에서 감탄할 만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박선영 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 전 한국 교육에 대한 비판이 맞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비판을 받아들이고 변화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갑자기 2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혹시 박선영 교장이 그때 그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문득 제 마음속에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20년간 쌓아온 편견의 벽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돌이켜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 지금 보고 있는 한국이 너무 달랐거든요. 정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 마음 한구석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변해 있었어요. 나와 같던 여성을 만났다. 그리고 울었다. 넷째 날, 박선영 교장의 소개로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엘리자베트 밀러. 독일 출신으로 10년째 한국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동갑내기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 박선영 교장님께 많이 들었어요. 엘리자베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독일 억양이 남아있는 한국어가 정겨웠어요. 한국에서 10년이나 살았다고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1년만 있을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엘리자베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안정적인 교사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죠. 여기 와서 학생들을 만나니 제가 진짜 원하던 교육을 할 수 있었어요. 엘리자베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 학생들은 정말 순수해요. 배움에 대한 열의도 대단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깊어요. 엘리자베트가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빛이 반짝였어요. 독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보자 엘리자베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독일은 제가 태어난 곳이지만 한국은 제가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엘리자베트에게서 제가 놓친 무언가를 봤거든요. 오후에는 엘리자베트의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독일어 수업이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선생님, 독일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말해요? 한 학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응, 맞아. 독일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너희들도 독일에 오면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야.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엘리자베트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독일 대학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선생님처럼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학생들의 꿈을 들으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엘리자베트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 엘리자베트와 단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클라우디아,
당신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에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은 당신이 외면했던 게 아니라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편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동시에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엘리자베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면 돼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베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말이요.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 하지만 늦은 게 아니었다. 일주일 후 베를린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어요.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한국에 대한 평가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거든요. 한국 교육 시스템은 지난 20년간 혁신적인 변화를 이뤘다. 학생 중심 교육, 창의성 개발, 인성교육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제가 직접 쓴 글을 보며 믿기지 않았어요.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가였거든요. 독일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이 제 보고서를 보고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브란트 박사, 한국과의 교육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교육부 국장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울 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국장의 표정이 놀라워 보였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독일 교육 전문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20년 전에는 한국 교육을 비판적으로 보셨는데 지금은 어떤 변화를 보셨나요?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과거의 제 평가는 편견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놀라운 변화를 이뤘고 이제는 독일이 배워야 할 나라가 되었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독일 교육계에서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그 무렵 박선영 교장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클라우디아 박사님, 독일은 어떠신가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박선영 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한 가지 더 적었습니다. 20년 전 도쿄에서의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박선영 교장의 답장은 예상외였어요. 그때 일을 기억해요. 하지만 사과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비판 덕분에 한국 교육이 발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 메일을 읽으며 저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적대적으로 대했던 사람이 이렇게 관대하다니요. 몇 주 후 독일 한국 교육 교류 세미나 기획 제안이 들어왔어요. 브란트 박사님이 한국 측과 협의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부 담당자가 요청했어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박선영 교장에게 연락해서 교육 교류 세미나 제안을 전했어요. 정말 좋은 기회네요. 독일과 한국이 서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세미나 준비 과정에서 박선영 교장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이메일로 시작된 대화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클라우디아 박사님은 어떻게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어린 시절부터 교육의 힘을 믿었어요. 좋은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교육은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저는 박선영 교장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20년 전의 오해와 갈등이 이제는 이해와 존중으로 바뀌었어요. 드디어 독일 한국 교육 교류 세미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박선영 교장을 비롯한 한국 교육 전문가들이 오기로 했어요. 세미나 준비를 하며 저는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박선영 교장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였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다른 만남이 될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만나겠다고요. 세미나 일주일 전 박선영 교장에게서 마지막 이메일이 왔어요. 클라우디아 박사님,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네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동료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기뻐요. 그 메일을 읽으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우리를 적에서 동료로 만들어준 거였어요. 당신이 변한 게 아닙니다.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 한국 교육 교류 세미나. 20년 만에 박선영 교장과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공항에서 박선영 교장을 맞이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클라우디아 박사님, 오랜만이에요. 박선영 교장이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분이 바로 20년 전 그 분이라는 걸요. 세미나 첫날, 박선영 교장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20년 전 한국 교육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주입식 교육, 과도한 경쟁, 창의성 부족, 모든 비판이 옳았어요. 박선영 교장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비판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외국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변화의 동력이 되었어요. 그때 박선영 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깊은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독일 교육 관계자들이 한국의 변화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인식의 전환이었어요. 교육의 목적을 성적에서 성장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박선영 교장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교장님, 20년 전 일을 정말 기억하고 계셨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물론이에요. 그때 클라우디아 박사님의 비판이 정말 아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음을 줬어요. 박선영 교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 교육을 바꾸는데 모든 힘을 쏟았어요. 박사님의 지적이 옳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바꿔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영향을 끼쳤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더욱 기뻐요. 그날 오후 세미나에서 저도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20년간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시작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 찬 시각으로 한국을 봤어요. 하지만 최근 한국을 다시 방문하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교육은 이미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을 실현하고 있었어요. 학생 중심 교육, 창의성 개발, 개별 맞춤 교육, 모든 면에서 말이죠. 발표가 끝나고 박선영 교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세미나 마지막 날 저녁, 작은 만찬이 있었습니다. 박선영 교장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교장님, 20년 전 그때 저에게 화나지 않으셨어요? 박선영 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화낼 일이 아니라 배울 일이라는 거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셨나요? 교육자니까요. 비판을 받으면 먼저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박선영 교장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계속 말했어요. 클라우디아 박사님도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던 진정성을 다시 찾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20년 전에도 박사님의 비판에는 교육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표현 방식은 날카로웠지만 더 나은 교육을 원하는 마음은 진짜였거든요. 박선영 교장의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님이 언젠가는 한국 교육의 변화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이 현실이 되었네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선영 교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진정성을 찾은 거라는 말. 돌이켜보니 저는 항상 더 나은 교육을 꿈꿔왔어요. 한국에서 그 답을 찾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내 인생의 두 번째 조국이 되었다. 세미나가 끝나고 한 달 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교육부에서 6개월간 교육 교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일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아들인 거였어요. 정말 한국에 가실 건가요? 독일 교육부 동료들이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52세의 안정적인 자리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이제 제 진짜 일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편견이 아닌 기대와 설렘을 안고 왔어요. 박선영 교장이 공항에서 저를 맞아줬습니다. 클라우디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면서 저는 전국 각지의 학교들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보며 독일 교사들에게 소개할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그런데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경남의 한 시골 중학교에서 독일어 수업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학생이 5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인데 괜찮을까요? 오히려 더 좋죠. 작은 학교일수록 더 많은 관심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경남의 그 작은 중학교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오신 선생님.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클라우디아예요. 서툰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자 학생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첫 독일어 수업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습니다. 구텐 탁은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구텐 탁.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했어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이 아이들의 순수함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배움에 대한 열의도 뜨거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보람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 싶었어요. 6개월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독일에서 복귀 요청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박선영 교장님, 한국에 계속 머물고 싶어요. 사직서를 제출할 생각이에요. 여기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거든요. 네. 이제 한국이 제 집이에요. 한국 정부에서 장기 거주 비자를 지원해줬고 새로 설립된 한독 교육교류재단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온 가족들도 제 결정을 이해해줬어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남의 그 작은 중학교에서 독일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동시에 한독 교육교류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독일에서 30명의 교사들이 한국에 왔어요. 클라우디아, 한국이 정말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구나. 독일 동료들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제 아시겠죠?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예요. 어제는 경남 중학교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장 아끼는 학생 중 하나인 민수가 질문을 했거든요. 선생님, 독일은 어떤 나라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용히 웃으며 답했어요. 독일은 제가 떠나온 곳이에요. 좋은 나라죠.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한국이 훨씬 더 멋진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야. 왜요? 너희들이 한국을 더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너희들의 꿈과 열정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나라로 만들 거야. 학생들의 눈빛이 더욱 반짝였어요. 선생님도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 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제 인생의 두 번째 조국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0년 전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드디어 진짜 집을 찾은 거였어요. 늦었지만 늦지 않은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눔, 저는 채연이었습니다. 또 좋은 영상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장면들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